장모는 남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핏줄이잖아. 그게 같아? 평생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무릎이 닳도록 일한 친정어머니 수술비 1,200만 원, 형편이 안 된다며 한 푼도 못 준다던 남편이요. 아, 글쎄. 시어머니 환갑 하와이 여행에는 공동저축에서 800만 원을 저한테 말도 없이 이체해버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남이고 자기 부모는 핏줄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캐리어를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5일 동안 남편이 보내온 연락이라곤 셔츠 어디 있냐, 공과금 날짜가 언제냐 이것뿐이었어요. 아내가 그리운 게 아니라 살림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했던 겁니다. 근데요, 딱 7일째 되는 날 부재중 전화 77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찾아온 남편 앞에서 저는 이혼 합의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비굴하게 매달리는 남편에게 당당하게 맞선 아내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5년 차, 저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생활비, 대출 상환, 공동저축 순서로 숫자를 채워 넣는 게 제 일과였죠. 남편 강도윤은 그런 저를 보며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 재무장관이 또 출근했네. 도윤이 리모컨을 들며 소파에 들어 누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어 넘겼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신뢰가 아니었어요. 살림을 통째로 떠넘기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그냥 무관심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박복선은 평소에 먼저 전화를 거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낮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니, 별거 아닌데 내일 시간 되면 엄마랑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어머니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별거 아니라면서 왜 목소리가 그렇게 작은 건지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디가 아픈 거야? 엄마, 솔직하게 말해. 무릎이 좀 안 좋아서 그래. 혼자 가기 못해서 그런 거야. 바쁘면 됐다. 내일 갈게. 몇 시야? 어머니가 오전 10시라고 말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어머니와 함께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모니터에 띄우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보시면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인공관절로 바꿔야 해요. 더 미루시면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머니가 의사의 얼굴을 보지 않고 자기 무릎만 내려다봤습니다. 그거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긴 하는데 어머니 경우에 비급여 특수 재료를 써야 해서 본인 부담이 한 1,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200만 원. 그 숫자가 진료실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의사에게 말했어요. 에이, 그냥 파스 붙이고 살죠 뭐. 이 나이에 수술까지 해야 되나. 저는 어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식당 바닥을 누비느라 닳아버린 무릎인데 돈 때문에 파스로 버티겠다는 어머니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마주 앉은 도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엄마랑 병원 다녀왔거든. 무릎이 많이 안 좋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본인 부담금이 1,200만 원이야. 도윤이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1,200만 원? 응. 우리 공동저축에서 좀 빼서 보태면 안 될까? 엄마가 보험이 없어서. 도윤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대출이 얼마인데? 여유가 어딨어? 그러면 내 이름으로 된 적금 있잖아. 그거 중도 해지해서라도. 그 적금도 결국 우리 집 돈이잖아. 장모님 수술비는 처가 쪽에서 해결할 문제지. 처가 쪽. 그 세 글자가 귀에 꽂혔습니다. 마치 남의 집 얘기를 하듯 도윤은 제 어머니를 선 밖의 사람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점심시간, 저는 회사 비상계단에서 대학 동기 한소율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좀 들어줘. 소율 언니는 가사 전문 변호사였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예린아, 결혼하고 나서 번 돈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내 적금 네가 쓰겠다는데 남편 허락이 왜 필요해? 그래도 괜히 싸움이 커질까 봐.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하니까 네가 참는 거잖아. 그게 맞는 거야? 소율 언니의 말이 맞았지만 저는 그날도 참기로 했습니다. 일요일 한 달에 한 번 가는 시댁 식사 자리였어요. 시아버지 강태복이 식사 내내 도윤을 칭찬하며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요즘 회사에서 고생이 많다. 예린이가 살림을 잘 받쳐줘야지. 시어머니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반찬만 집어주셨어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오는 차 안, 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수술비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어? 도윤이 운전대를 잡은 채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자꾸 같은 얘기를 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형편이 안 된다는 말이 정확히 어디까지를 뜻하는 건지 저는 속으로 되물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내가 마련할게. 조금만 기다려. 어머니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사위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사위한테 미안하다.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옆에서 도윤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의 등을 한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에게 제 어머니는 대체 어떤 존재인 걸까? 그리고 저는 이 결혼에서 정말 반쪽인 걸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저는 몰래 점심값을 아끼고 야근 수당을 따로 모아 300만 원 남짓을 만들어 놓았지만 1200만 원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무릎이 좀 나아진 것 같아. 걱정 마라.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끝이 올라가면 아픈 걸 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는데 도윤이 거실 테이블 위에 여행사 팸플릿을 펼쳐놓고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호놀룰루 왕복 2인이라는 검색 결과가 떠 있었어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도윤이 고개를 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엄마 환갑이잖아. 하와이 효도 여행 보내드리려고. 저는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으며 도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공동저축에서 800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항공이랑 숙소 합쳐서 800만 원. 그 숫자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한 달 전 어머니 수술비 이야기를 꺼냈을 때 형편이 안 된다고 잘라 말하던 그 입에서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쉽게 나왔어요. 저는 테이블 위 팸플릿을 내려다보며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잠깐 공동저축이 2천만 원인데 800을 빼면 거의 절반이야. 그래도 부모님 환갑인데 한 번쯤은 해드려야지.
엄마 수술비는 안 된다면서 시부모님 여행은 되는 거야? 도윤이 노트북에서 손을 떼며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뭐가 달라? 똑같은 공동저축에서 나가는 돈이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졌어요. 그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걸 도윤은 몰랐죠. 야, 장모님은 남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핏줄이잖아. 그게 같아? 남. 그 한 글자가 거실 공기를 통째로 얼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62년 인생이 홀로 저를 키우느라 식당 바닥을 누비며 무릎이 닳도록 일하던 그 세월이 단 한 글자로 지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은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리조트 사진을 스크롤하며 여기 수영장 좋다.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혼잣말을 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5년을 같은 이불 덮고 살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어머니 번호를 눌렀다가 새벽 1시라는 숫자를 보고 전화를 끊었어요. 대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삼켰던 말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는데 화면 스크롤이 끝없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도윤이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소파에 앉아 공동계좌 앱을 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위에서부터 훑어내리는데 사흘 전 날짜로 8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어요. 이체 메모란에 효도여행이라는 네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사흘 전 도윤이 어제 저녁에 팸플릿을 꺼내 보여준 건 상의를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이미 돈을 보낸 뒤에 사후 통보를 한 거였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옷장을 열어 캐리어를 꺼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손이 아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여서 속옷, 세면도구, 회사 서류, 노트북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지퍼를 닫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며 거실 쪽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복도에 캐리어 바퀴 소리만 길게 울렸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 주소를 불렀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는데 풍경이 자꾸 흐려졌어요.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등으로 볼을 훔치며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친정 앞에 택시가 멈췄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어머니가 절뚝이며 나왔어요. 캐리어를 든 제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 아는 얼굴이었어요. 밥 먹었니? 그 한마디에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캐리어를 잡은 채 소리내어 울었고 어머니는 아픈 무릎으로 한 발짝 나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원룸은 10평 남짓한 공간에 부엌과 거실과 침실이 모두 붙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제 대학 졸업사진과 결혼식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 속 도윤의 웃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구석에 세워놓고 어머니가 차려준 된장찌개 앞에 앉았어요. 엄마, 나 좀 여기 있어도 돼? 어머니가 제 밥그릇에 밥을 퍼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방인데 왜 못 있어? 많이 먹어라.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어요. 어머니 수술비를 보태고 싶다고 했을 때 형편이 안 된다며 잘라 말하던 도윤의 얼굴. 공동저축에서 800만 원을 빼서 시부모님 하와이 여행을 보내겠다고 들뜬 목소리로 말하던 도윤의 표정. 그리고 장모는 남이라는 그 한마디. 어머니는 된장찌개가 식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때문에 내 살림이 흔들린 거면 미안하다. 저는 젓가락을 놓으며 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가 왜 미안해? 미안할 사람은 따로 있어.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이를 꽉 물었어요. 밤이 깊어 어머니가 잠든 뒤 저는 이불 밖으로 손을 뻗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에게서 연락이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그런데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도 평소 그대로였어요. 마치 아내가 집을 나간 일 자체를 모르는 사람처럼. 분노가 올라올 줄 알았는데 밀려온 건 허탈함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베개 밑에 넣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만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별거 2일째 아침, 저는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어머니 수술 예약을 잡기 위해 대학병원 몇 군데에 전화를 돌렸어요. 한 곳에서 2주 뒤 수술 일정이 잡혔는데 보증금 300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는 말에 저는 몰래 모아둔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식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2일 만에 처음 온 연락이었죠.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내 회색 셔츠 다림질해 놓은 거 어디 있어?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캐리어를 싸서 집을 나간 지 이틀이 지났는데 첫 연락이 셔츠 위치를 묻는 메시지라니. 저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놓고 다시 병원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별거 3일째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옆집 아주머니가 대야에 깍두기를 담아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 예린이 왔구나.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었는데. 아주머니가 깍두기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대야를 받아들었어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도 아픈 내색 없이 지내왔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만 몰랐던 겁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 무릎에 찜질팩을 올려드리며 물었어요. 엄마, 많이 아팠어? 진짜로. 어머니가 이불을 축혀 올리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어딨니? 다 그런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옆집 아주머니는 아는데 나만 몰랐잖아. 네가 알면 뭐해. 시집간 딸이 걱정만 하지. 저는 더 말하지 못하고 찜질팩 위에 수건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부은 무릎이 수건 너머로도 볼록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별거 4일째 저녁 도윤에게서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날짜가 언제였지? 저는 핸드폰을 들고 그 문자를 읽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쉬운 건 아내가 아니었어요. 살림을 굴려주던 손이 빠진 거, 그게 불편한 거였습니다. 셔츠 다림질, 공과금 날짜, 제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것들. 저는 그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 밤 어머니 옆에 누워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손톱 밑에 갈라진 살같이 거칠었어요. 이 손이 평생 저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준 손이었습니다.
이 손의 주인을 남이라고 부르는 사람 곁에 제가 왜 돌아가야 하는 건지. 저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눈을 감았어요. 별거 5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율 언니였습니다. 나 예린인데. 야, 너 며칠째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읽길래 무슨 일인 줄 알았어. 괜찮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집 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소율 언니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야 지금? 친정. 움직이지 마. 내가 갈게. 2시간 뒤 소율 언니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친정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나서 저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자마자 소율 언니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펼쳤습니다. 울지 마. 울면 손해야. 계산해. 저는 코끝이 시큰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율 언니가 서류를 한 장씩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너희 둘이 번 돈, 그게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내 월급이 매달 들어가서 만든 저축인데 남편이 혼자서 800만 원을 뺏은 거잖아. 이건 내 동의 없이 공동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소율 언니가 펜을 들며 종이 위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 근데 맨손으로는 안 돼. 이혼이든 화해든 네가 뭘 선택하든 준비는 해놔야 해. 소율 언니는 3년 전에 본인도 이혼을 했다고 했어요. 펜을 잠시 멈추며 커피잔을 감싸주었습니다. 나도 그때 감정으로 싸웠거든. 울고불고 하면서. 근데 그러면 숫자로 싸워야 이겨. 저는 소율 언니가 정리해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제가 번 돈, 공동저축에 들어간 금액, 800만 원 무단 이체 내역. 숫자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현실적으로 마주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인생에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등을 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나중에 밥 사. 소율 언니가 서류를 정리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카페에서 돌아온 저녁, 어머니가 식탁에 감자조림을 올려놓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집을 나온 뒤 처음으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저는 울리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어요. 곧이어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야? 전화 좀 받아.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율 언니가 카페에서 한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 네가 먼저 달려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어머니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도윤이니? 응. 안 받을 거야? 지금은요. 어머니가 더 묻지 않고 수저를 놓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감자조림을 한 입 떠먹으며 핸드폰 화면이 꺼지는 걸 지켜봤어요. 잠시 뒤 도윤에게서 긴 문자가 한 통 더 왔습니다. 회사에서 본사 감사팀이 들어왔는데 도윤 팀의 서류에서 빠진 게 있다는 거였어요. 도윤이 소명 대상이 되어서 잘못하면 구조조정 명단에 오를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 끝에 이런 상황에 네가 옆에 없으니까 미치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읽었습니다. 회사가 힘들다는 말은 있었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저는 힘들 때 기대는 쿠션이지 같은 눈높이에 서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또렷하게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별거 6일째 어머니의 수술 전 검사를 위해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환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옆에 남편분이 보온병에서 물을 따라주고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며느리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자 며느리가 어머니 당연한 거죠 하며 웃었어요. 저는 옆에 앉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 가족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무릎 위에 올린 손만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순간 어머니가 왜 그토록 수술을 미루려 했는지 알았어요. 혼자 와야 하니까. 딸 하나가 보호자 전부니까. 짐이 되기 싫었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왜 그래? 아니, 그냥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예린아, 내일 하와이 출발인데 뭐 필요한 거 없니? 평화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도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아니요, 어머니.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시어머니가 출국 전에 도윤에게 예린이랑 잘 지내느냐고 물었을 때 도윤은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수술 동의서를 앞에 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서명을 해야 했어요. 나예린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 서명이 제가 누구의 딸인지를 증명하는 것 같아서 한 획 한 획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별거 7일째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떠서 베개 밑에 넣어둔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 가득 알림이 쌓여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강도윤. 숫자를 세어보니 77통이었어요.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거의 10분 간격으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문자도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제발 전화 받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얘기 좀 하자. 예린아, 나 지금 미치겠어. 같은 말이 조금씩 형태만 바꿔가며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77이라는 숫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떠오른 건 지난 5일 동안 도윤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셔츠 어디 있냐? 공과금 날짜가 언제냐? 그 메시지들 뒤에 갑자기 쏟아진 77통의 전화가 진심의 반성인지 또 다른 불편함의 표현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세수를 하러 일어서는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미역국 냄새를 풍기며 말했어요. 일어났니? 밥 먹어라. 엄마, 오늘 생일도 아닌데 미역국이야? 수술 앞두고 기운 차려야지. 앉아. 저는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떠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맞은편에서 밥알을 하나하나 씹으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놓고 현관 쪽을 봤어요. 어머니 원룸에 달린 작은 모니터에 사람이 비쳤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구겨진 트레이닝복 차림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현관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니터를 보며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누구야? 도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도윤이요. 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어요. 어머니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좁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어요. 슬리퍼도 신지 않은 양말 차림으로 바닥에 주저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집에 가자.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의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고 트레이닝복 주머니에서 차 키가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달려온 게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아픈 무릎을 끌며 도윤 앞에 섰어요. 평생 사위에게 존댓말을 쓰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딸 돌려보내려고 온 거면 돌아가라. 도윤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딸이 행복하지 않은 결혼은 부모 입장에서 저주야. 어머니가 반말을 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위에게 반말을 하지 않던 어머니가 그 한마디가 이 상황의 무게를 전부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윤이 입술을 떨며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도윤 앞에 섰어요. 지금 왜 온 건지 솔직하게 말해. 내가 없으니까 불편해서 온 거야? 아니면 네가 한 말이 뭐가 잘못인지 진짜 알고 온 거야? 도윤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다시 열었다가 또 닫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한테는 대답이었어요. 모르는 거였습니다. 뭐가 잘못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온 거였어요. 돌아가. 제 목소리가 건조하게 나왔습니다. 도윤이 무릎을 짚고 일어서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진짜. 그 순간 도윤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 핸드폰이 아니라 도윤의 핸드폰이었어요. 화면에 아버지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강태복이었어요.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하는 걸 봤어요.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쓰러졌어.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숨을 못 쉬어서 병원에 실려갔다. 도윤이 현관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의식은 있어요? 있긴 한데 말을 잘 못해. 여기가 외국이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통화를 마친 도윤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하와이에서 쓰러졌어. 어지럽고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에 갔대. 도윤이 허겁지겁 신발을 신었습니다. 끈도 제대로 묶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위기가 와야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떠나도 5일 동안 셔츠 위치나 묻다가 자기 일이 급해지니까 그제야 달려오고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그제야 허둥대고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 떠난 뒤 현관문이 닫히고 작은 원룸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부엌 쪽에 기대서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위가 이제 좀 알겠니? 저는 대답 대신 핸드폰을 들었어요. 소율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재산 나누는 거랑 이혼 조건 합의서 초안 준비해줘. 전화기 너머로 소율 언니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일까지 만들어 놓을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라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저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급하게 하와이행 비행기를 알아봤지만 당일편은 만석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아래에 시아버지가 보낸 카카오톡 캡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며느리는 연락도 안 되고. 저는 그 캡처를 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왜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고 계셨어요. 아들이 잘 지낸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도윤에게서 또 문자가 왔어요. 회사 감사팀이 서류 누락을 확인했고 도윤의 상사인 팀장이 구조조정 명단에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 끝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잘릴 위기,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하와이에서는 엄마가 입원.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문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자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그런데 제 어머니 수술에 대한 말은 한 줄도 없었어요. 한 줄도. 저는 핸드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무렵 소율 언니가 보내준 합의서 초안이 도착했어요. 저는 친정 작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 조항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공동 저축 800만 원 무단 이체권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었는지 이 종이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수술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수술 보증금을 내기 위해 은행에 갔어요. 제가 몰래 모은 300만 원에 소율 언니가 나중에 갚으라며 빌려준 200만 원을 합쳐 500만 원을 맞췄습니다. 나머지 700만 원은 병원 쪽과 수술 끝난 뒤에 나눠내는 걸로 이야기를 마쳤어요. 은행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도윤의 카카오톡이 또 왔습니다. 회사 상황이 진짜 안 좋아. 구조조정 될 수도 있어. 이럴 때 네가 옆에 없으니까 진짜 미치겠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한 군데에만 눈이 갔어요. 네가 옆에 없으니까.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없어서 힘들다는 말. 결국 같은 거였습니다.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제자리가 필요한 거. 저는 창밖을 보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날 밤 도윤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담당 의사와 통화한 결과 시어머니의 병은 귀 안쪽에 생긴 염증이라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2주에서 3주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하고 당분간 장거리 비행기를 타기 어렵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무사하다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감정이 있어도 사람이 아프다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그래도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누워 불을 끄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예린아. 응, 엄마. 엄마가 미안해. 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 쪽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젖어 있었어요. 엄마한테 돈이 있었으면 네가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됐을 텐데. 어머니가 이불 속에서 제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잡은 힘이 조금 더 세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어머니도 울고 있다는 걸 이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오늘 장모님 수술이지? 나도 가고 싶은데 회사 때문에 못 가. 미안해. 저는 택시 창밖을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안 와도 돼. 우리 엄마는 도윤 씨한테 남이잖아.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잠깐 저를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수술실까지 모셨어요.
어머니가 이동 침대 위에 누운 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간호사가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놓기 직전에 웃었습니다. 나오면 맛있는 거 먹자.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듯 쏟아졌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4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경과 지켜봐야 하지만 잘 되었어요. 저는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어야 했어요. 의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고개를 숙이는데 마음속에서 한 가지가 선명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남이라고 부르는 세계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 결심을 종이 위에 올리겠다. 어머니 수술 2주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친정 근처 재활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시작했어요. 저는 회사에 복귀하면서 출근 전에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퇴근 후에 다시 데리러 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어머니가 하루하루 나아지는 게 보여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하와이에서 돌아오셨나 봅니다. 예린아, 지금 이 근처인데 잠깐 볼 수 있겠니?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실려 있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 재활병원 1층에 카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분 뒤 카페 구석자리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앓고 오신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다 들었다. 너하고 도윤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커피잔을 감싸 쥔 채 시어머니의 얼굴을 봤어요. 도윤이가 너한테 한 말, 핏줄이니 남이니 그 말 병원 침대에서 듣고 울었다. 시어머니가 눈을 내리깔며 냅킨으로 테이블 위에 물방울을 닦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말은 도윤이가 혼자 생각해낸 말이 아니야. 저는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버지가 도윤이한테 말해왔어. 처갓집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 집안이 기운다. 그 말을 몇 년을 반복했는지 모른다. 시어머니가 냅킨을 구기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윤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양가 문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변하는 거 내가 옆에서 보면서도 아무 말을 못했어. 아버지가 워낙 완고한 사람이라. 저는 그 고백을 듣고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유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는 사과하러 온 거지 데리러 온 게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린아, 사돈 어른 병실에 가도 되겠니?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활치료실로 안내했어요. 어머니가 치료 침대에 앉아 무릎에 찜질팩을 올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시어머니가 어머니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돈,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큰 잘못을 했어요. 어머니가 놀란 얼굴로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사돈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잡은 손이 한참 동안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치료실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두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모습이 아프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뒤 저는 복도에서 소율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시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시아버지가 도윤에게 오랫동안 처가에 대한 편견을 심어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율 언니는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어요. 원인이 시아버지든 남편이든 피해자는 너야. 합의서 초안은 예정대로 준비해둘게. 꺼낼지 말지는 네가 정하고. 전화를 끊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긴 문자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엄마한테 다 들었어. 아버지가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보인다. 아버지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이라고 믿고 살았어.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저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내 생각이라고 믿었다. 그 문장에서 처음으로 도윤의 변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5년간 쌓인 상처가 문자 한 통으로 녹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친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 먼저 갔어요. 저는 병원 로비에서 도윤을 마주쳤습니다. 도윤이 재활 치료실 앞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나온 어머니가 도윤을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이 어머니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수술비 제가 다 내겠습니다. 진작 그랬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돈 얘기하러 온 거면 됐다. 우리 예린이 마음이 어떤지부터 알아라. 도윤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도윤을 지나쳐 복도를 걸어갔어요. 저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따라 걸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도윤이 뒤따라 나왔어요. 주차장 앞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예린아. 저는 멈춰서서 도윤을 봤어요. 도윤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했어. 전화로만 한 게 아니야. 아버지가 틀렸다고, 처가도 내 가족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울어서 부은 눈, 며칠째 제대로 못 잔 티가 나는 다크서클, 구겨진 셔츠 깃. 이 사람이 진심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건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곧 변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는 행동이 증명해야 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어머니의 팔을 잡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도윤이 주차장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친정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겨드리고 방에 이불을 깔아드렸어요. 어머니가 이불 위에 앉으며 다리를 쭉 펴고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엄마, 무릎 괜찮아? 병원보다 100배 낫지. 밥이나 해 먹자. 저는 부엌에서 쌀을 씻다가 손을 멈추고 가방 속을 들여다봤어요. 소율 언니가 만들어준 합의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수건에 닦고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도윤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확인시키려는 거였어요. 나에게는 이 결혼을 끝낼 힘이 있다는 것. 서류 위에 적힌 글씨들을 한 줄 한 줄 읽으며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내일 만나자. 도윤이 바로 답했어요. 어디든 갈게. 시간 말해.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결혼 생활을 함께했던 아파트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도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집으로 가자는 말을 들을까봐 일부러 카페를 골랐어요. 도윤의 얼굴에는 지난 한 달간의 수면 부족과 회사 일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어요. 도윤이 먼저 입을 열려는 걸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내가 먼저 할게. 가방에서 합의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도윤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여기에 서명할지 찢을지는 네가 행동으로 보여줘. 도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 항목, 공동 저축 800만 원 무단 이체권, 이혼 조건. 서류를 넘기는 도윤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을 넘기다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말해봐. 단 사랑한다나 미안하다 말고. 구체적으로 뭘 바꿀 건지.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을 한번 깨물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수술비 남은 700만 원, 내 적금 해지하고 부족한 건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내가 낼게. 저는 아무 말 않고 들었습니다. 부부 돈 관리도 다시 정하자.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 쓸 때 서로 동의 없이 못 빼게. 투명하게 하자. 도윤이 커피잔을 감싸 쥐었어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 받자. 전문 상담사한테. 나 혼자 생각해서는 뭐가 잘못인지 끝까지 못 찾을 것 같아. 누가 짚어줘야 해. 저는 그 내용보다 도윤이 처음으로 감정이 아닌 계획으로 대답했다는 사실에 눈이 갔어요. 5년 동안 미안하다, 잘할게 같은 막연한 말만 하던 사람이 숫자와 방법을 꺼내놓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말했다고 했잖아. 그 뒤로 아버지 어떠셔? 도윤이 커피잔에서 손을 떼며 시선을 떨어뜨렸어요. 그 뒤로 나한테 연락이 없어. 전화해도 안 받으셔. 후회해? 안 해. 할 말은 했으니까. 아버지가 시간이 필요한 거겠지. 저는 도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에게 맞섰다는 게 이 사람한테 얼마나 큰일이었는지 5년을 같이 살았으니 알고 있었어요. 강태복이라는 사람 앞에서 한 번도 다른 목소리를 낸 적 없는 아들이 처음으로 틀렸다고 말한 거니까요. 그래도 바로 고개를 끄덕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합의서를 집어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도윤이 그 동작을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그거 찢는 거야? 아니, 내가 가지고 있을 거야. 네가 오늘 말한 것들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기다릴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윤도 따라 일어섰어요. 카페 문을 열고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어요. 도윤이 어머니의 수술비 잔액 납부 영수증을 들고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들어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대신 식탁 맞은편에 반듯하게 앉아 영수증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남은 거 다 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숫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위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영수증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사위야, 돈은 고맙다. 근데 우리 예린이한테 잘해라. 그게 진짜 효도야.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처음이었어요. 도윤이 제 어머니를 부를 때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입에서 막힘없이 나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 말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방 속 합의서가 떠올랐지만 꺼내지는 않았어요. 도윤이 일어서려는데 저는 부엌에서 나와 식탁 앞에 섰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할게. 도윤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다시는 내 가족을 남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때는 진짜 남이 되는 거야. 도윤이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안 그럴게. 저는 그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건 오늘 이후의 매일이 증명해 줄 겁니다. 어머니 집을 나서며 도윤과 나란히 걸었어요. 예전처럼 팔짱을 끼지도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반 걸음 정도 간격을 두고 같은 방향으로 걸었어요. 골목 끝 가로등 아래를 지나는데 도윤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저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으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 어머니를 남이라고 부르는 사람 곁에서 참고 또 참았던 예린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수술비 한 푼 못 준다던 남편이 시부모 여행에는 80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쓸 때 그 앞에서 말없이 캐리어를 쌌던 예린 씨의 뒷모습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족도 함께 품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만 핏줄이고 상대방 부모는 남이라는 그 말,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로 소갈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참는 게 답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답이라는 걸 예린이가 보여줬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